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된 선거법 관련인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이재명 대표 기소와 야당이 맞불로 준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추석 밥상의 최대 이슈로 올 걸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이 추석 민심이 형성이 될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들과 포항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인한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참사 현장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다, 6명이 있다. 주소 치고 있어가지고 너무 추워 억울해 죽겠어요. 우리 이만큼 찾을 때 내가 들어갔어야 돼. 내가 같이 갔어야 돼.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또 부모님을 함께 잃은 그 자녀들, 또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분들 어떠한 그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어제 포항을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주차장 침수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2명의 기적적인 삶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의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들,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50대 여성의 아들 살았습니다. 여성은 살았는데 이 아들은 끝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숨진 B군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엄마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빗물이 차올라서 차 문이 열리지 않자 밖에 서 있던 아들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어깨와 몸이 좀 불편한 아내가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아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심정지가 됐고요. 엄마와의 마지막 말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엄마, 어떻게 앞으로 참 살아갈지 막막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종구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생사가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 앞에 냉천이 범람한다라고 포항시가 경보를 발생한 지 50분 만에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세요. 침수합니다라는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6시경이었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그 즉시 내려가서 차를 움직이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차를 움직이려고 이제 딱 탔는데 갑작스럽게 이 가파른 그런 진입로를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탄 사람들이 차를 움직이는데
맨 앞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머지 차들은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서 있는 상황에서 물은 계속 쌓여 나갔고, 그래서 거의 물이 그냥 차 있는 상태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에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 이 상황이면 둘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중학생 아들은 그래도 수영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차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지만 거의 가슴까지 차 있는 어떤 상황에서 아들은 몸도 작고 하니까 살아서 나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들한테 타이른 겁니다. 너라도 살아서 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이 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틈을 타고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아들이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 엄마는 나중에 살아서 나왔을 때 아들은 심정지된 상태로 그대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진입구로 아마 아들이 갔는데 그 당시 상황은 물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껌딱지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마를 따랐던 15세 중학생. 엄마에게 키워줘서 고맙다. 이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아내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를 잃은 A씨는 아빠가 입구 쪽에서 계속 나오라고 애타게 손짓을 했다는데, 근데 이미 물은 찼고요. 아내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남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근처에 있으면서 지키질 못했다. 이런 자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민 원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먼저 살아남은 분들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항상 우리가 위험에 재난이 닥쳤을 때 준비해야 될 게, 특히 이 자동차하고 물에서 요즘에 이제 엊그저께도 또 홍수 피해가 있어가지고 침수 사고가 나고, 또 서울 시내에서도 차가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이제 정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차 밖으로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침착함이랄까요? 그런 걸 또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물이 차버리면 이 물 압력 때문에 자동차 문이 절대 안 열립니다. 절대 안 열리고, 물론 이제 모든 기기가 멈추니까 창문도 내려올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참변을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 앞으로라도 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정말 안타깝고, 유족들에게 하여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가신 분들의 하여튼 또 명복도 이렇게 비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예, 또 해병대 출신으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 씨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이 독도 경비대로 이제 독도에서 근무를 하는데, 형 차가 이제 있어서 그걸 이제 동생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가 물에 잠길까봐 차를 빼러 갔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이 형인 서순경, 독도에서 발이 묶였는데 다행히 경찰이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헬기를 띄워줬대요, 그나마.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형이 왔는데, 자기 차 빼려고 했던 동생이 저렇게 또 비명에 된 걸 어떻게 또 바라볼지 형의 마음도 참 가늠이 안 됩니다. 이 신발이 또 발견돼서 많은 분들의, 아버지의 신발인데요. 이건 아버지의 신발입니다. 아들 찾으러 갔던 아버지의 신발이기도 하고요. 70대 남편과 60대 부인인 부부가 동시에 변을 당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아들 혼자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이 흰남노가 가져온 비극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또 교훈을 또 가져다 준 태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사가 벌어졌던 지하 주차장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좀 담겼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000나무 정도 파도가 이렇게 쳤어요. 그렇게 파도가 치면서 하더니 그냥 확 밀고 돌아버려요.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물이 거의 무릎 정도
차 있더라고. 한 10분에서 15분 상간에 물이 다 찬 것 같아요. 네. 자, 사고 당시 포항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5m 높이의 지하 주차장 현장까지 물이 차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지하 주차장의 모습인데 이때만 해도 밑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 진입로잖아요. 진입로는 상당히 차 있는 겁니다. 바닥과는 다르게 또 진입로부터 쏟아지니까 이 차가 자칫 잘못하면 시동이 꺼질 수 있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바닥에 찰랑찰랑하는 정도였던 게 진입로로 들어오는 순간 진입로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그 상황에서는 이 차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더 있습니다만 이 피해자들 가족들의 마음도 있고 저희들이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이 진입로에는 물이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하주차장 천장까지 물 차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보면 이 근처에 있던 냉천이 범람한 것도 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 이종건 평론가님, 이거 네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냉천이 바로 이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범람이 된 거고 지금 보시면 이 주차장의 총 대수가 111대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인데 네. 그 당시에는 66대가 주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차를 뺀 사람들이 14대였어요. 네. 14대까지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지금 이 숫자를 보면 7명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네. 7분이 모두 다 한 대씩이라고 쳤을 때도 7대가 못 빠져나온 거죠. 예. 지금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시시각각으로 이제 물이 진입이 되는데 네. 어떤 상황이라고 연상되시면 되냐면 낭떠러지 있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물이 흐르는데 갑작스럽게 낭떠러지가 있으면 폭포가 되잖아요. 예. 이 경사 각도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진입로 자체가 경사가 있으니까 물이 더 급속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예. 올라오는 차들이 한 차가 지금 뭐 진입로에서 침수가 당해서 완전히 엔진이 망가지고 그러면 못 움직이는데 저 지금 지하 주차장에는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통로가 없었다. 그러니까 통로가 딱 하나, 입구와 출구가 동시에 있는 딱 한 곳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차단벽이 없었다. 물이 저렇게 냉천이 가까운 곳인데 당연히 범람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수벽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없으므로 올라오는데 차 하나가 침수되면 나머지 차들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상황이죠. 보셨다시피 물이 이제 문 위까지 올라오면 압력 때문에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게 못 열리는 상황이니까 차 안에 이제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창문을 내리더라도 지금 모든 차들이 보면 전자장치로 돼 있으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면 아무리 눌러도 안 내려가지고 부실 수밖에 없는데 부수는 거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강화유리라서 뭐 도끼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만 지금 차에 거의 그거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물은 덮쳐오고 차는 앞에서 멈춰 있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빠진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데 이 쏟아지는 물기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지하 주차장의 경우요. 물이 진입로 경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물살도 빨라졌다는 건데 이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지보다도 3배, 4배,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고. 물이 5배 빨라지면요. 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 자동차에 미치는 힘은 25배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기가 극히 힘들어요. 네. 자, 특히 잡을 데가 없는 지하 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무릎 높이 정도인 35cm만 잠겨도 대피가 어렵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35cm 정도 가지고 뭘 그러지만 이게 물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헤치는 압력들이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조속히 물이 찰랑거리기만 해도 그냥 일단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40cm 침수하기 전에 대피를 해야 하고 꼭 맨발이 좋답니다. 오히려 맨발. 걷기 편한
장화 같은 거 이런 신발은 벗고요. 걷기 편하게 장화 같은 거 벗고 차라리 맨발이 낫고 벽 같은 걸 짚고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지탱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벽 쪽으로 가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대피 요령으로 나온 겁니다. 이미 끝난 다음에 요령이긴 합니다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요령을 알고 계시면 그래도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포항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참사를 놓고는요,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솔전 변호사. 네. 이게 시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파트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연재해라고 할 만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기존 판례에 의하면 100년 만에 내릴 정도의 강수량.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그 정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예를 들어서 100mm, 150mm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포항시 지자체의 어떤 잘못은 없는지 네. 냉천의 어떤 지금 복개공사가 아니라 옆에 이 공원 작업을 하면서 그게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자체로서 어떤 과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영조물 책임이라 그래서 예. 이제 국가가 어떤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에게 피해가 있었을 때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여지는 있는데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올 수 있었을까를 예견이 가능했느냐라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고 또 이 피해자분들에게는 좀 국가에서 다른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적절하게 했느냐라는 부분, 아무리 이 100mm 이상, 네. 100년 만에 폭우라고 치더라도 네.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 폭우가 굉장히 이번 태풍이 셌을 거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가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도 제대로 세웠느냐, 그 부분을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예고는 그러니까 재해 문자는 이미 다 발효가 됐다고 그때 하더라고요. 50분 전에 이미 발효가 됐고 그에 따라서 아마 그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차가 지하에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팔을 빼라고 하는 것이 판단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이제 이 경우는 냉천이라고 하는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천이 범람을 하면서 물이 빠지질 못하고 역류를 해서 이게 지하로 들어가 버린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포항 같은 경우는 형산강이라서 굉장히 넓은 천이 있거든요. 거기가 범람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랬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포항시가 지자체로서 역할을 못했느냐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많이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태풍 차바 때는 울산시의 책임을 인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면산 사태에서는 서초구에 대해서 배상 책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각 사례마다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런 흰남노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역대급으로 온다는 걸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사가 재난방송을 특집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슬픈 사연이 벌어진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태풍의 유력이라는 것이 어딘가를 강타했을 때는 엄청난 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비를 마련하는 게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하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대한 책임 여부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대로 바로 그 아파트 옆에 있던 냉천이 범람할 경우를 대비했을 때 과연 저 아파트 정도의 지하 주차장에 이른바 차수막이라고 하는 물막이판이라는 것을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았던 것인가. 물론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 서울에 물난이 났을 때도 서초동에서도 지하주차장에서 비슷한 사례로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차수막이 없을 경우에 급격하게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는 그 차 안에 있는 분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말 비명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문제, 또 건축 허가를 하는 문제나 새롭게 재점검할 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상황에서는 지금 냉천에 있는 그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그 범람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 저 인근 아파트 지하철로 갈 것을 대비한다면 아까 우리 이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천의 범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네. 냉천 주위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고려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좀 설명과 또 책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건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따로 그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도 보면 수해가 났을 때 이 법원의 판결로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네. 이번에 포항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가족들이 오랜 투병을 하고 하면은 뭐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들을 대부분 가족들이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까지도 당일까지도 봤던 정말 엄마와 아들, 부인 이렇게 잃고 나면은 이 충격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그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대통령도 현장 가서도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 재난 대응별로 매뉴얼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네. 이거를 일본이 뭐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 국민 교육을 하듯이 물론 뭐 지자체랄지 정부에서 숙지를 하고 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예. 재난 대응별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떠나보낸 가족들 정말 어떠한 위로를 드린다고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요. 우리 사회에서 좀 심리 치료도 하고 네. 좀 같이 보듬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추진하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포항과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발빠르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위로했는데요.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자가 어디 길이 합병면도인데 여기구나 아닌가? 아니 이것도 아직 거의 안 빠졌네. 어이구 저기 보니까 이만큼 들어가 있네. 앉았어. 대통령이 왜 D입니까 J입니까? 대통령께서 보셨겠지만은 단수 단전 상태입니다. 주민들 대피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잡니까? 모텔 동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예. 운동하세요. 모든 가용 전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尽力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문교체 이래가지고 좀 살려져 있어. 지금 살려져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가 올라가서 빨리 네, 뭐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피해를 당하신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겁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뭐 명절 분위기는 뭐 생각도 못 할 거고요. 어떻게 지금
본인들이 살아남을까를 걱정해야 될 그럴 지경이거든요. 이종국 평론가님, 대통령이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 행정이라는 게 좀 더디잖아요. 이게 빨리 좀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난은 늘 겪어오지만 사후에 재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이 공공 영역에서의 대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늘 사실 되풀이되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늘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포항에 직접 내려가고 저렇게 이재민들과 만나서 약속을 하는 것만큼 그 약속이 얼만큼 빠르게 실천되느냐, 예.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예. 사실상 미국의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이것을 책임지느냐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영역을 다시 만들었고, 우리도 재난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어떻게 이 재난을 수습하고 빨리 이런 어떤 대처를 하느냐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한 또 모범 사례가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 현장 방문한 만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피해 입은 이재민들에게 곧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 고민해달라 이렇게 지시도 했다 그러고요. 포항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통화에서는 주민 요청 언제든지 바로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3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촬영에서 나오셨구나. 네. 고맙습니다. 추석 촬영 앞에도 뭐 많이 챙겼다. 네, 저희는 이제 복구 다. 고맙습니다. 그래, 포항시에서 또 나오셨습니다. 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아이고, 수원시에서 오셨구나. 네, 고무선 가져왔어요. 네네, 아이고. 그 잠은 어디서 주무시게? 수원에서 오셔. 오늘 올라가서. 네네. 고무선만 전달해.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회사, 단체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어떤 연대와 그 희망이라는 것을 또 함께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저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원봉사자가 하루 만에 2배로 늘어날 만큼 3천여 명이 지금 등록을 해서 지금 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IMF 때에 우리 금모으기를 보여줬고요. 또 이 서해 유조선으로 해서 이 서해가 완전히 그 천수만 그쪽으로 해가지고 네네. 기름이 쪘을 적에 연인원 100만 명이 수건과 행주를 들고 가서 바위에 있는 기름을 그 닦아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단결적인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상당히 많이 정비가 돼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센터에 그 등록되어 있는 그 인력들을 갖다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봉사단체 전부 다 해가지고 그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분야라는 새마을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인근 지역부터 우리가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도와주는 게 네. 굉장히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현 생활에서 진짜로 단전단수가 돼버리면 막막합니다. 아까 그 피해 주민께서도 그 하소연을 하셨습니다만은 단전단수가 돼버리면 아파트 고층 같은 경우에는요, 오르락내리락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비상발전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또 물을 갖다 공급한다든지 그러면서 생필품 그 박스로 된 그 적십자에 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신속하게 빨리 그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포항 곳곳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단수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헬스장에선 샤워실을 개방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저녁부터 오셨고요. 오늘은 이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아침부터 이제 계속 오시고 있어요. 다들 그냥 고맙다고 하시고 가시고 있어요. 회원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있고 다들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텐데 이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고마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당장 씻고 먹고 자고 이런 것도 없는데 샤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나마 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12호 태풍 무이파가 곧 발생할 거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흰남노와 달리 새로운 태풍의 눈은 이 서해안으로 향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뭐 중국 쪽으로 간다는 말도 있긴 하고 뭐 그렇지만 태풍이라는 게 진로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흰남노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재난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또 새로운 태풍이 지금 만들어서 이동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흰남노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 그리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실 철회하면서 사실상 행정안전부에 또 각 시도단체 저도 그때 우리 지역을 보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팀을 구성해서 밤을 새더라고요. 그런 식의 전체적인 아마 노력도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과 대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항 주차장 사태와 같은 생각 못한 재난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저 태풍이 어디로 행선지를 정하고 어떻게 그 크기와 방향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상청부터 시작해서 예의주시하고 그 방향과 속도와 그 강 유력에 대해서 미리부터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도 이 태풍이 와서 어떤 지역을 강타했을 때 그 지역에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나리오별로 전부 대비를 해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 한 명의 희생자도 없고 단 한 건의 안타까운 사연도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의 집중호우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흰남노가 가져온 또 비극 있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입니다. 3세판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미리미리 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부도 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정말 재난에 잘 대처하는 대한민국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잠시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이 공소시효가 공범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정치권이 어떤 후폭풍을 맞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정치 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기소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일단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한 거고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백현동 상향과 관련된 용지 상향과 관련된 그 두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지금 나온 자막들을 한번 보면요. 속보를 한번 보면요. 일단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장동은 빠졌습니다. 대장동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불기소하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고 김문기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고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는 받지 못한 걸로 검찰은
일단 보고 불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서 대장동 관련이 일단 빠졌습니다. 나머지 부분 뭐 그건 또 따로 조사가 될 부분이고 이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알았다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소한 내용을 보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고 한 발언 허위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주 공식 일정 빠져서 별도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검찰에서는 지금 기소와 관련돼서 이 증거로 하나 제시를 하는 거고요.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씨와 인적 교류를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렇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제 대장동 관련은 빠졌고, 고 김문기 처장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이 부분인데, 자, 일단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대장동 부분이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기소라고 더 보는 바입니다. 이게 두 가지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기억이거든요. 주관적인 느낌에 대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 방식을 놔두고 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법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이 발언들이 전부 다 어떠한 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김문기가 몰랐다,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이 어떤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은 목적범이라 그래서 낙선 목적으로 상대방을 하거나 당선 목적으로 자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러한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백현동 건과 백현동에서 이런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감사장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장에서 이루어졌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냐 라는 부분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러한 기소를 했지만은 저는 일단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부하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는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것을 일단 불기소를 내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 그리고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4단계 종상향을 했을 때 이게 국토부에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지금 기소를 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재명 대표 스스로 표현으로도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주관적 느낌이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기소된 건 모두가 뭐냐면 백현동 의혹이라고 하는 큰 사업 의혹에 대한 관련된 당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뺌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김문기 처장에 관한 것도 대장동 게이트의 가장 핵심 관련된 사업의 한 그 과정에 있는 분이 바로 김문기 다시 처장이었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의 그런 발언이나 김문기 처장의 어떤 진술들이 당시에 유동규라든지 또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에까지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왔던 차였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혹을 받고 있었던 한 복판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발뺌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공연히 사실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걸로 저는 지금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말꼬투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사건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똑같이 본인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당시 야당에서 엄청나게 그거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만 TV토론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2심에 가갖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 가서 겨우 우여곡절 끝에 파기환송된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단순한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인식이 아니라 그 공직자 후보에게 제기된 굉장히 집중적인 의혹 한 복판에서 공연히 이게 사실인 줄 알면서 거짓말로 발뺌하는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로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 가운데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한 거,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입니다. 네. 자, 몰랐다는 게 사실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인데, 자, 우리 한민수 수석은 또 이재명 대변인 됐으니까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그 검찰이 그 여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지 3일 만에 정기국회 첫날 소환 출두 요구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3개 혐의를 밝혔는데 하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를 못했어요. 이 정도면 2개 혐의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기소했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정치적 기소, 선택적 기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건을 좀 2가지로 좀 측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먼저 좀 살펴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가를 못 잡고 치안을 못 지키는 정권은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참사가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수습을 하겠다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은 본인의 첫 임기인 정기국회를, 이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생 입법, 개혁 입법 다 해야 됩니다. 새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하면서까지 정치적 기소를 해서 자극을 해놓고 집권 첫해 정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해 갈지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째는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2가지 다 알았냐 몰랐냐 기억에 의존하는. 2번째는 그러면은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국감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저도 많은 주변의 변호사나 지사체장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발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서 재판에 갔을 때 유죄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설사 유죄가 나더라도 벌금 100만 원 훨씬 못 미칠 거다. 이런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에 계시는 많은 율사분들, 율사 출신 의원들도 이거 가지고 기소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나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정말 검찰공화국의 이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기 처장은 알았다 몰랐다가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게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만 검찰에서는 이런저런 증거들을 지금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호주 일정 가운데 별도로 골프를 쳤다는 거 하나, 그리고 변호사 시절부터 서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TV조선이 어제 또 보도되는 게 있어요. 검찰이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김문기 전 차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또 지침을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 전 처장을 안 건 도지사가 된 이후에 이번 사건이 터져서 이제 이런 한 거다, 이런 말과는 좀 배치된다, 이런 보도를 단독으로 하긴 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과연 이재명 시장이 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이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모두 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초과이익이 곧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환수하는 조항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삭제한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삭제하는 과정을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배임 혐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김문기 처장이 그 과정 속에서 직접 반대도 했고 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핵심은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국면 속에 선거 국면 속에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지금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검찰이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라는 건 정황상 사실은 전부 다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리모델링 성남 일대 리모델링 추진 협의회를 이끌고 있었고 뭐 어떤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해당 이 건설업체 그 담당 부장이 바로 이 김문기 씨였어요. 그럼 김문기 씨와 유동규 씨는 이미 서로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유동규와 그 다음에 이재명 이 변호사 시절부터 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나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연설문과 동영상도 그 유동규와 함께 주민들을 만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당시에 김문기 그 건설업체의 임원과 만났고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검찰이 그것을 밝혀낸 거죠. 인적 교류가 있었다라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면 이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시점이에요. 김문기 씨를 언제 말했습니까?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사건이 불거지니까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지사께서 나 김문기 씨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검찰이 판단할 적에는 뭔가 아무튼 자기의 선거에 관련된 경선 후보 과정에서 자기의 불이익을 위해서 일단 모른다고 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 시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건요.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시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수사에 이르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언론 보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호주 출장과 관련된 미공개 사진을 제출한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 아마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과 별도로 골프를 쳤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과거 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유족들도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는 삭제를 반대하다가 뺨까지 맞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서로 모를 수가 있겠느냐.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맞은 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전 사령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홍보다 상관인 사람들에게 결제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서 수차례 제출을 하였어요.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속돼 있는 전 본부장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따기까지 맞은 걸로 저는 작은 형이 왜 그렇게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건지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고 예, 자, 이렇게 고 김문기 처장 그리고 유족들은 성남시와의 관계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의 이 연관성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법원이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민수석.
이제 재판 뭐 기소를 했으니까요. 뭐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전 재판을 통해서 이게 좀 선택적이고 무리한 기소였다는 게 밝혀질 거로 봅니다. 일단은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김문기 전 처장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직후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공보단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한 방송사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잡혔던 인터뷰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담을 하는 앵커가 이 사건을 끄집어냈을 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게 정확히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공사의 실무직원일 때는 내가 잘 기억을 못했다. 하지만 이 대장동 경기지사가 되고 대장동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냐 해서 찾아가지고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이분을 계속 몰랐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꼼꼼히 다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1년 된 사건입니다. 그 전임 정권 8월 말부터 시작됐으니까요. 현 정권에서도 5개월 이상 이제 정권 교체되고 5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탈탈 털었죠.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 주변의 모든 분들의 계좌를 다 털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저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검찰이 아예 이거는 기소 자체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면은 무슨 특혜를 줬을 거다. 아니면 금품을 뭐 받았을 거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뒤져도 탈탈 털어도 먼지 털도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다 보니까 검찰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이런 걸 하면서 배임 이걸 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자체가 성립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재판을 가가지고 앵커 말씀한 대로 이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거를 봐서는 저런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 그렇게 보고 계신데, 자, 지금 이 검찰이 급하게 기소를 하게 된 배경이 내일이 선거법상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내일 뭐 휴일이니까 오늘 기소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뭐 백현동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시장으로서의 이 직무를 벗어난 뭐 배임 같은 거는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만 일단 기소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막 나온 속보는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겁니다. 일단 법카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의 측근 배 씨는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김혜경 씨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공범의 개념이기 때문에 배 씨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공범이 기소가 된 상황이면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는 이제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계속 수사해서 더 혐의를 밝혀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그 배 씨와 관련된 부분 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죠. 이건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거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수원지검이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오늘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된 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내용들은 기소하지 않는 걸로 했다는 것도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당 내부의 적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당헌 개정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들을 일부러 바꿔가면서까지 기소가 돼도 당대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 방탄장치도 만들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우리 환수석한테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정령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법 리스크의 의혹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진짜 오점도 없이 단 하나의 불법이나 혐의도 없이 이 모든 게 억울하게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우리가 계속 끝까지 방탄으로 가면 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정말 제가 이게 결국 이제 이 대답은 이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 역사의 판결이 나오면 나오겠죠. 네, 저는 그러겠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하시고 싶으면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법에 그 어떤 혐의가 있을 때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다 똑같이 수사받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게 쏟아진 그 수많은 의혹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허위사실 공표는 오늘 기소했습니다만 이것도 간단치 않은 범죄 혐의입니다만 이게 오픈 게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비 대납 수사 계속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례 사업도 다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저는 대장동도 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수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민주당 전체가 그 당대표의 그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만신 차이가 되면 어떻게 할지 정말 저는 궁금해서 한번 사전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한민수 속 이야기 해주시죠. 답을 해야 되겠죠. 예, 답해 주세요. 민주당 만신창이 걱정하지 말고요. 예. 국민의힘이나 좀 수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 여당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정권 잡고 단 하루도 쌈을 그친 날이 없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5년을 맡겼는데 어느 분 말씀처럼 이런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들 차린 다음에 민주당이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 교수님을 반박하는 것보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박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많은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대보십시오. 낱낱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 대선 기간에서 그 많은 국민의힘이랄지 당시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랄지 이런 데서 고소고발 다 넣습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1987년 직선제 이후로 같이 겨뤘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먼지털이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그렇게 안 했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장모분이나 수사 그다음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분들이나 여당분들이나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수많은 의혹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때도 4건인가요? 수사받았지만 다 무혐의 났습니다. 지금 수사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따져본다면은 아주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더 씌워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집권 여당이나 정부도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선거 끝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참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도 그냥 묻힌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공평하게 수사를 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그걸 따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잘못을 이야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다만 여나 야나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지 해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좀 밝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과거 발언 일단 들어보시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의 용도 변경을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자, 이제 공문을 받은 게 압박이었고 협박으로 느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후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국토부의 공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상향이 된 이후에 주고받은 것도 많았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민일보 보도 보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용도 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기획 입안을 해놨었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일단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을 따져볼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협박이냐 아니냐, 뭐 협조냐 아니냐, 내지는 아닌 걸 가지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해놓고는 이걸 떠미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종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적으로 이 논의가 계속 될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하거나 혹은 잊혀지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왜 문제가 되냐면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계속 안 했어요. 성남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이렇게 주장해요. 그거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안 하다가 지금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모 씨가 이 기업의 임원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오비락일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시행사의 대표하고 소송이 붙어갖고 몇십억을 달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가서 얼만큼 무슨 공헌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50억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50억인가 몇십억이에요. 자, 그러면 정황상 내가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줬으니까 그거는 나한테 그 정도 지분은 달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추궁이 되자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에요, 국토부가 지금 협박했어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즉 김모 씨와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변명을 하는 것인데, 자,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에 계속 24차례나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24차례 어떻게 됐는지 낱낱이 말씀을 드리면 24차례에 21차례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낸 공문이에요. 국토부가 낸 공문이 아니고 그 21차례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낸 건 뭐냐면 그 정모 씨의 사업자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빨리 용도 지정 허가를 해서 뭐 임대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 이 내용이지 용도 변경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럼 용도 변경 얘기는 딱 3차례의 국토부의 공문이었고요. 아까 뭐 거기에서 해명을 하셨지만 그 해명 글쎄요, 그게 먹힐까요? 그 담당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 담당자가 분명히 저는 이게 공공특례법, 이 이전과 관련된 특례법이냐라고 국토부에 물었고, 국토부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그 회신을 12월 달에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 보고를 했다 안 했다는 건 저는 검찰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인데 이거를 내가 직무유기나 협박은 그냥 해본 소리지, 단순한 해본 소리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데, 여기서 말하는 협박이라는 것을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형법상의 협박, 공포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폭행이나 어떤 폭압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어떠한 것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얘기하는 건 당시에 이러한 식품연구원이나 국토부로 또 받은 공문, 1년에 24차례에 걸친 공문을 받고 나서 이걸 직무유기까지 누군가 얘기했겠죠. 야, 이거 직무유기로도 뭐 입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직무유기가 되는 것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시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으로서 어떠한 중앙정부에서 해오는 어떤 압박감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법상의 협박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사법부로 갔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협박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10명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도 나섰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 수사들이 편파적인 수사라고 비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엄연히 제1당입니다. 마치 무례배들이 청사에 난입한 것도 아닌데 직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뭐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없었는데 이내 장막을 치고 거기에 중앙지검장이 소통의 장막까지 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이치 모터스는 어디로 내뺐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겁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갖고 오는데 총무과장이 와서 그냥 전달해라, 민원 처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게 민원이야? 예. 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직접 좀 만나서 항의하려고 했는데 이 중앙지검 측에서 출입을 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 상거리에서 뭐 이렇게 일종의 현수막 들고 농성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역사상 유례 없는 지금 저 모습입니다. SNS에 올린 건데 야당 되니까 또 저렇게 농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민수 수석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또 전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국회 열리는데 그리고 지금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정부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막 기소를 하고 할 때 그러면 저기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 예전에 뭐 황모 전 대표나 보면은 뭐 걸핏하면 밖으로 나갔잖아요. 벌써 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치는 서로 아니 지금 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가장 국회에서 의석이 많은 민주당을 배제하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저렇게 자극을 해놓고 마치 공격은 또 공격대로 하고 있어요. 뭐가 방탄입니까? 방탄이면 아예 총알이 못 들어야죠. 지금 기소 다 하고 수사 다 하고 계좌고 다 털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방탄이겠습니까? 수사 다 응하겠다고 하고 서면 진술까지 다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저 화면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 뭐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예전에 야당할 때 검찰청 방문하고 하면은 적어도 차장검사 정도는 나와서 만나주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박범계 의원이나 의원들이 한 10분 간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문전박대하는 거는 좀 야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이 국회의원 한 10여 명이 검찰청에 가서 하고 저런 게 진짜 구태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회의원들은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각자 관련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가 구성되면 또 가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저기 그 검찰청에 찾아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매번 반복되고, 물론 그 국민의힘도 야당 일정에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짜 정치권에서 저런 구태 정치 모습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그 기소가 그렇게 억울한 거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요,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찰, 검찰에서 내내 수사해가지고 중앙지검장이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해가지고 기소 못한 사건이에요. 그걸 특검하자고 그러고 중앙지검장한테 가서 왜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안 하냐고 그러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고요. 예,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중앙지검장 만나러 갔다가 또 좀 해프닝 좀 있었는데요. 근데 검찰에서 지금 뭐 선거법과는 다른 혐의들을 또 하나씩 둘씩 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성남 FC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뉴스들이 나온 게 보면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약 1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청 압수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관련 의혹은 저희 TV조선에서 지난해 이미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어요. 단독 보도. 당시 쌍방울 측과 이화영 전 부지사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자는 법인카드 지급이 있지 않아요.
그럼 최근까지 이쪽이랑 소통하신 적도 없으세요? 네네. 전화 거신 적도 없으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네. 자, 그때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만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일정 기간 쭉 쓴 게 한 1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쌍방울 그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게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한번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보니까 일종의 뭐 연결고리 내지는 뭐 자금이 흘러가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설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기간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3년간 1억 정도의 어떤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뭐 조홍천 의원이 오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뭐 대략 한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되는 비용인데 이제 뭐 품위 유지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썼던 부분이라면 저는 이화영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뭐 당대표에게 흘러갔으리라는 것은 조금 억측에 불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고 쌍방울에 관련된 수사들은 뭐 꼭 정치권과는 떠나서라도 지금 그 쌍방울 기업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이게 쌍방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관 출신인이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을 통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아예 통째로 복사를 받아가기도 했어요. 쌍방울 쪽에서.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이 쌍방울에서는 굉장히 이번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뭔가를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연관관계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 검찰 수사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검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오늘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최근에 야당에서 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169명 전원 명의로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의 대응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단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건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 거구나. 뭐 싸움을 하자는데 이걸 저희가 그냥 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소가 이루어지면 비상대응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제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들로서는 이걸 통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비상 대응 체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단결 이걸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싸움하는데 맞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제안했던 게 당대표에 대해서 영수회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어찌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서로 깨끗하게 털고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 언급했습니다. 같이 털 수 있다면 본인도 수사를 받겠다, 특검법을. 저는 차라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뭐 각자 자기 쪽에서 추천한 검사를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권 초기에 이걸 좀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이요, 이 최서원식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급의 수사진 100명을 규모로 설정을 했고 또 추천을 야당에서만 할 수 있게끔 특검을 이런 법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제법제사법위원이죠. 소수정당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는 이 추진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조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5분의 3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제 본격화 되니까 그 김구의 특검법을 하자는 건데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나는 저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나도 받겠다 이런 심보거든요.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사람을 안 해도 나는 내가 결백하고 내가 혐의가 없고 당당하니 끝까지 내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자세가 정치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할 수도 있고 또 강행 통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정말 대통령 영부인 하더라도 지 고하를 막느라고 그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가지고 핑계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갖 사법 리스크를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 열어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의결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개 사진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사태는 언제 끝날까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